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중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연구 주제는 강화학습의 혹은 심층 강화학습의 모바일 시스템의 응용인데요. 제가 주로 연구 분야가 이제 네트워크 통신, 모바일 이동통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멀티 UAV 코디네이션, 컨트롤 앤 코디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더 주제를 한정시켜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이제 딥러닝을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 적합하게 필요한 연구 분야에 이제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화학습을 논한다면 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모바일이나 네트워크에 강화학습이 필요한지와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기에 잘 어울리는가와 또 그러면 현대 우리가 모바일 시스템 중에서 가장 많은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무인기나 5G나 6G나 이런 시스템에서의 역할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오늘 강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어, 연구진 소개를 드리면 이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 이제 박사과정인 윤원준 학생과 그다음 졸업해서 현재 연구원으로 있는 이제 신명재 석사 졸업생과 그다음 현재는 이제 포당을 거쳐서 이제 올해 9월에 이제 한림대로 임용돼서 가는 정소희 박사님 이렇게 세 명이 현재 저희 연구진이고요. 이제 아주대학교 김재현 교수님, UC 얼바인의 마르코 레보라토 교수,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플로리다의 데이빗 모아이슨 교수에 의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ITRC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 결과로서 이제 본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G 무인기 인재 양성 사업으로 한양대학교에 있는 연구센터의 이 세부 과제로서 이제 본 연구가 이제 수행되었습니다. 예, 이제 본 발표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강화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고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그 알고리즘이 왜 무인기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혹은 모바일에 잘 어울리는지를 이제 거기서 이제 디파인 하게 되겠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어떠한 어드밴스된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필요한지는 2차 두 번째 장에서 볼 것이고 그것들의 응용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볼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에이전트라고 보이시죠? 이 에이전트라고 보이시는데요. 이 에이전트가 지금 이 스테이트라는 판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둑판처럼 생긴 이 판 위에 이러한 이제 굉장히 이제 날개가 여러 개 달린 이제 무인기 같은 에이전트가 있으면요. 현재 위치는 3,4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이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액션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방향을 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정해서 계속 가게 될 텐데요. 이 노란색이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한다면 노란색이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한다면 여기 빨간 여기 이게 궁극적인 목적지를 한다면 여기서 하나 이렇게 위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이 노란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방향을 이제 취해야 되겠죠. 아, 나는 점점 북쪽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참 죄송한데 이게 요렇게 점점 북쪽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오른쪽으로 계속 가야겠구나라는 이런 방향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액션을 취한 것을 이제 액션이라고 합니다. 즉, 이 에이전트는 정해줘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간다는 걸 계속 정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정해진 방향대로 한 스텝 한 스텝씩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인 요 동그라미로 하나씩 움직이게 될 것이고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이런 하나의 모바일이라든지 에이전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만 정해준다면 한 스텝 한 스텝 움직이면서 그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나의 최적의 액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도출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학습을 이러한 타임베링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모바일 시스템 이런 데 많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에이전트가 있으면 에이전트가 이렇게 지금 스테이트 정보들이 이렇게 세로로 보이실 겁니다. S1부터 SN까지 세로로 스테이트 정보가 있으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이제 동서남북 네 개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액션들이 X1, X2 해서 XM까지 주어집니다. 이들 중에 하나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될 때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최대한으로 이득을 볼 것인지를 보고 정합니다. 즉 Q라는 함수를 달아서 내가 S1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 A1, A2부터 시작해서 AM까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요. 이들 중에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나의 최적의 액션이 돼서 최고의 Q 값을 제공하는지를 보고 그리로 움직입니다. 즉 내가 지금 S1이라는 공간에 있는데 A1이라고 해서 왼쪽으로 가든지 A2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든지 AM이라고 해서 위로 가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M으로 가서 즉 위로 갔더니 제일 큰 Q 값을 주더라. 혹은 A2로 가서 제일 큰 Q 값을 주더라 한다면 아, 그 방향으로 가야지 나한테 오는 이득이 제일 크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이 Q라는 나한테 주는 이득이 제일 큰 것이 될 것이고요. 모든 주어진 S라는 공간에서 각각의 A라는 걸 선택할 때 그런 걸 매핑해 놓은 이 테이블을 우리는 팔러시, 즉 강화학습의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책이라는 건 나한테 주는 보상이라고 부르는 Q 값이 제일 큰 A를 각각의 S마다 선택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주어진 S마다 이제 각각의 A가 다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제일 큰 보상을 주는 A를 선택해야지가 될 것이고 이 밑에 보신다면 이 트래젝토리라고 써진 부분이 있습니다. 즉 내가 S0이란 공간에 있을 때 A0을 취해서 나는 R1만큼의 이득을 얻고 R1만큼의 이득을 얻은 후에 내가 S0라는 공간에 있을 때 A0라는 액션을 취해서 R0라는 리워드를 받고 즉 Q 값을 받고 그 이후에 나는 S1이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이동을 한 공간에서 다시 한번 나는 A1이라는 액션을 취하고 R1이라는 리워드를 받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나는 움직였으니까 S2로 움직이게 되고 거기서 A2라는 액션을 다시 취해서 R 서브 2라는 리워드를 받고 S3로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내가 움직이는 트래젝토리 그 경로를 내가 움직이는 그 시퀀스를 쭉 트레이스를 모읍니다. 그럼 나의 목적은 뭐냐면 그것들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서 내가 각각 이렇게 리워드를 받았는데 이 R 값을 받았는데 이 리워드가 R 값입니다. 이 Q로 계산되는 R 값인데 그 R 값을 내 모든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그것들을 최대화시키면 항상 평균적으로 보상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나는 움직였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강학습은 이런 식으로 내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의 액션이 계속 취해지게 만드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아, 내가 현재 이게 왜 이렇게 딱 이렇게 꺼멓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내가 볼 때 항상 내가 액션을 취할 때 S라는 공간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해서 다시 S로 가고 그럼 다시 반복적으로 A를 하고 그럼 다시 S로 가고 반복적으로 S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 Q 값을 계산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취해줍니다. 이건 흡사 알고리즘 상으로 점화식이라는 것과 동일하고 점화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기를 동적 계획법이라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근 AI 논문을 보면 동적 계획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적 계획법을 여러분께서 네이버나 아니면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혹은 동적 계획법을 검색을 하시면 이 알고리즘의 연산 복잡도, 즉 이것을 계산하기 위한 복잡도는 슈도 폴리노미얼 타임이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슈도 폴리노미얼한 말은 뭐냐면 폴리노미얼이 되어야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원하는 값을 도출할 수 있는 건데요. 슈도 폴리노미얼이기 때문에 완벽한 폴리노미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한테 주어진 이 판이 크게 복잡하지 않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 점화식으로 풀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이 알고리즘은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슈도록 앞에 붙은 이유는 뭐냐면 다만 우리가 저렇게 플레이해야 될 이 판이 너무 크다면 그럼 에이전트가 너무 복잡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면 그러면 연산 복잡도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바탕에 가운데 세 개의 네모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S라는 건 각각의 에이전트가 취해지는 스테이트고 A라는 건 그 스테이트에서 에이전트가 취해야 될 최대의 이득을 보장하는 액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봐봐, 내가 이 판에서 16개의 스테이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각각의 스테이트에 맞게 너가 액션을 무엇을 취하면 액션에 따른 리워드 값을 여기에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테이트를 주고 액션을 주고 스테이트 주고 액션을 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아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최적의 액션이구나라는 걸 가운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흡사 이런 것이죠. 이세돌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바둑을 계속 뒀다고 합시다. 그럼 S는 이세돌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바둑판이 될 것이고요. 각각의 판마다 이세돌이 어떠한 위치에 돌을 두었는지를 액션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세돌이 지금까지 100만 번의 판을 봤다면 그 100만 번의 판에 매핑이 되는 액션을 여기에 매핑을 해준다면 그러면 각각의 판마다 각각의 액션이 계속 매핑이 되니까 이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스테이트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내가 이세돌처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많은 스테이트와 많은 액션을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한 번 학습을 해둔다면 전혀 새로운 스테이트가 들어올지라도 요 간단하게 세 번만 딱딱딱 연산을 해주면 이세돌처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A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도 이와 같이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강화학습이라면 위에 있는 테이블처럼 문제를 풀었지만 현대에 나오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강화학습들은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가운데 두고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강화학습이라 부르고요. 밑에 있는 건 딥러닝으로 학습시킨 강화학습이라 그래서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즉 심층 강화학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에 건 강화학습, 밑에 건 심층 강화학습 이렇게 나눠서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세돌이 평생 바둑을 둔 걸 보면서 모든 스테이트에 따라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 이세돌의 액션인지를 쫙 넣어놓으면 이게 이세돌처럼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뉴럴넷이 될 것이고 가장 새로운 스테이시 바둑판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바둑판에서는 이세돌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취하였을까인지를 추론해서 이 액션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딥러닝 기반의 심층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층 강화학습을 좀 다르게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가 좀 제 나이 또래, 즉, 제 나이 또래 분들이시라면 어렸을 때 이런 게임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게 되게 오래된 콘솔 게임이죠. 갤러그 같은 그런 게임인데, 위에 이렇게 적들이 있고, 아래에 하얀색 비행기가 우리의 비행기입니다. 얘가 액션을 취해서 이제 뿅뿅뿅뿅 쏘면서 앞에 있는 적들을 점점 없앨 텐데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이 노란색 화살표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적들이 그걸 맞고 얘네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시퀀스를 이제 도출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얘가 액션을 취함으로써 앞에 있는 적들을 없애는 건데 왼쪽으로 가는 게 더 많은 적을 없애서 나의 강화학습에서 더 많은 리워드를 주는 것인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더 많은 없애야 더 많은 리워드를 주는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액션을 취하면 이것도 일종의 강화학습입니다. 즉 강화학습은 시시각각 변하는 스테이트의 환경에 맞춰서 액션을 취하는 것을 우린 강화학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이 하얀색 비행기 위치에 한 명의 비행기가 더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강화학습은 이 두 개의 에이전트는 똑같은 판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은가, 오른쪽에 가는 게 좋은가를 선택해야 되는 강화학습을 한다면 이 1번에 왼쪽에 있는 비행기가 왼쪽에 가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왼쪽에 비행기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현상을 이 두 번째 에이전트도 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에이전트도 왼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에이전트와 두 번째 에이전트가 동시에 다 왼쪽으로 옮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혀 이득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 명의 에이전트를 두는 이유는 한 명은 왼쪽으로 가서 쏴서 많은 적을 죽일 때 나머지 한 명은 오른쪽으로 가서 다른 적들을 죽여야 우리가 더 많은 적들을 동시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에이전트를 쓰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에이전트가 다 코디네이션과 코오퍼레이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얘네 둘이 협력을 해서 야 너는 왼쪽을 가 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너는 왼쪽에 적들을 없앨 때 나는 오른쪽에 적들을 없앨게 라고 말을 해줘야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쓰는 강화학습을 쓰는 목적이 되겠죠. 이걸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왼쪽으로 갈 때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이게 되어야 우리 현대의 분산 컴퓨팅 혹은 모바일 컴퓨팅에서 여러 개의 기기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해서 액션을 취하게 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강화학습 에이전트들의 스테이트가 있다면 그들의 액션을 도출할 때 우리는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가운데 놓고 씁니다.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고 싶다면 얘네들이 하나의 단일한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서 정보 공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할 때는 동일한 단일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이 뉴럴 네트워크 연산 중에 서로서로의 정보가 공유되게 한다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심층 강화학습의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노란색 레이어를 지날 때마다 이 에이전트 1과 에이전트 2의 정보가 점점 섞이게 되겠고요. 이 하나하나의 에이전트 레이어가 진행이 될 때마다 우리가 첫 번째 에이전트 레이어가 여기 있다면 두 번째 레이어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에이전트의 정보에서 두 번째 넘어갈 때에는 내 정보만 다음 레이어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노란색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행을 할 때 파란색 박스들은 자신의 정보를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내가 내 위치에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기도 하지만 다른 위치로도 갑니다. 화살표가 파란색 화살표가 다른 위치를 갈 때에는 가운데 민이라고 하여 평균을 내는 연산을 하면서 넘겨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의 정보를 다음으로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에게도 내 자신의 정보를 넘겨줌으로써 정보가 공유되게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자신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보를 넘기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베리어블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전장에 보셨다시피 내가 다음으로 넘어갈 때 내 위치가 아니라 다음 위치로 넘어간다면 계속 평균을 해서 넘겨줌으로써 우리가 내 정보를 다른 에이전트와 섞어주게 만드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게 커뮤니케이션 베리어블이고요. 이 식에서 보시다시피 내가 1번이라고 한다면 나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서메이션을 한 후에 그들을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개수만큼 평균을 내줌으로써 다른 에이전트들의 정보에 계속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신다면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현재 히든 레이어의 정보에 내 위치에 다음으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내가 1번 에이전트라면 다른 애들의 정보를 평균을 해서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각각 다음 레이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베리어블을 만들어준 다음에 내 정보와 다른 노드들의 평균을 낸 것들을 합해서 액티베이션 함수에 집어넣어줌으로써 다음 노드에 t 플러스 1 시간에 히든 레이어를 구성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매 레이어를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계속 평균을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합산된 정보를 다음 레이어로 계속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네트워크 에이전트들이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만 사용해도 충분한데요. 이거의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 모든 에이전트들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에이전트들이 다 동일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오퍼레이션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 알고리즘이 바로 2000년에 나온 이제 G2ANet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스타크래프트 게임 AI 만들듯이 게임의 AI에서 나온 건데요. 게임의 유닛들은 다 동일하진 않죠. 스타크래프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SCV, 뭐 테란, 뭐 저그, 뭐 종족마다 또 뭐 시즈 탱크라든지 뭐 벌처라든지 다 기능마다 유닛마다 다 다릅니다. 그들 간의 코오퍼레이션이 되게 하려면 이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다 똑같이 평균을 내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해 준 다음에 이걸 학습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제가 이제 개념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서로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를 먼저 세팅을 해주고요. 그를 통해서 2단계로 넘어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은 2번한테 화살표로 넘어가고 2번은 4번한테 화살표로 넘어가고 3번은 4번한테 화살표로 넘어가고 이러한 모든 그래프 관계를 하드 어텐션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즉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 어텐션을 통해서 이렇게 어드제이센트 매트릭스라 그래서 각각의 4개의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매트릭스, 즉 행렬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1번은 2번한테 정보를 넘겨주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2번은 4번에게 정보를 넘겨주기 때문에 여기에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접 행렬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 노드들 간의 에이전트 간의 그래프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에이전트를 만든 후에 얼마만큼의 강도로 서로 연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이 W라는 웨이트 값을 학습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프를 처음에 만들 때 사용했던 건 하드 어텐션이라는 방식으로 만들고, 두 번째 그 그래프가 만들어진 후에 그들 간의 관계를 웨이트라는 값으로 얼마만큼 강력한 관계가 있는지는 소프트 어텐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너네들이 그래프가 그려진 후에 그 그래프가 강한 관계인지 약한 관계인지는 이 소프트 어텐션을 통한 웨이트 값 계산을 통해서 구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스테이트 정보가 들어오면 이거를 수치 정보로 변환하는 인코딩 과정과 그들의 시차적인 이러한 플로우를 정의하기 위한 RNN을 통해서 그 위에 하드 어텐션과 소프트 어텐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 구조를 만들고, 만들어진 그래프 구조에 따른 웨이트 값을 정하고 그들을 합한 후에 수치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그걸 다시 디코딩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어진 판에 맞는 액션을 도출하는 게 우리가 만든 G2ANet의 기본 가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소프트 어텐션에서는 이렇게 그 웨이트 값들을 다 도출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만들어진 건 0과 1로 연결고리를 표현해주고, 연결이 돼 있다면 요 숫자에 의해서 강도가 결정되니까 요거에 이렇게 엘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즉 그냥 행렬 연산이 아니라 1,1의 위치는 1,1과 곱해주고 1,2는 1,2와 곱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최종의 아웃풋을 만드는 게 우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멀티 에전트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걸 알았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모바일과 무인기에 적용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시작은 제가 2000년도 5월에 중앙대학교의 최대현 교수님과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 문제로 먼저 저 컴넷 구조를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 문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들이 있고요. 이 충전소들을 각각의 에이전트라고 할 경우에 전기자동차들이 이렇게 왔을 때 얼마만큼을 충전을 해줘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충전을 하는지를 결정해 주는데, 얘네들이 각각 에이전트고 협력을 한다면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에너지가 여기서 모자라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모자르면 이 외부에 있는 유틸리티 컴퍼니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와야 되는데요. 이 사오는 양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비용을 아끼고, 그리고 에너지 공유를 점점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여기 ESS 쉐어라고 쓰는 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공유를 쉐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좀 더 쉐어링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외부에서 사오는 에너지의 양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게 이 알고리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Artificial Transactions on Industrial Informatics에 작년 5월에 실린 거고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저희가 무인기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무인기들이 이제 날아다닌다고 할 때, 그리고 여기 무인기들이 이제 무선 전력 충전을 통해서 이제 공중에 있는 차징 타워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받는다고 한다면 기존의 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문제는 전기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신이 가야 될 주유소를 자신이 정해서 자신이 가서 원하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받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건 뭐냐면 무인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들이 지능이 있어서 내가 어느 충전소로 가야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제일 밑에서 UAV 차징 스케줄링이라고 보여지는 이렇게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먼저 풀어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너는 첫 번째 차징 타워로 가, 너는 세 번째로 가, 이런 걸 다 정해줍니다. 정해준 대로 오게 되면 이 UAV가 이 타워로 왔을 때 얼마만큼의 충전을 해줘야 되는지도 이 타워에서 결정해서 충전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모든 UAV와 모든 차징 타워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얘도 역시 컴넷에 의해서 풀 수 있고, G2ANet 같은 호모지니어스한 환경에서 쓰는 것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아주 간단한 구조의 멀티 에이전트 강화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여기 밑에 표시하지 않았지만 올해 2021년도 6월에 Transactions on Vehicular Technology라는 이런 무인기 관련된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컴넷이라 부르는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차징 타워들이 4개가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점점 에너지를 얼마만큼 쉐어를 해야 될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일화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저희가 학습할 때 사용했던 뉴럴 네트워크는 총 6개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그 6개의 레이어에서 이렇게 4개의 에이전트를 이렇게 도출해 내는데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그 다음 타임 슬롯에 가져야 되는지를 점점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을 공유해야 되는지를 점점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저희가 좀 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시스템을 가정할 때 무인기를 많이 고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디바이스 간에서의 이제 코오퍼레이션이나 코디네이션을 주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무인기를 활용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G나 6G에서는 무인기를 이동 기지국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질 못하지만 졸업식을 한다고 할 경우에 하나의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몰릴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몰린다면 그 많은 사용자들이 전화가 끊기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상황만 우리가 그 자리에 기지국의 숫자를 늘려주기 위해서 저런 무인기를 보내거나 아니면 KT나 SK텔레콤, LG U+에서 제공하는 그런 차량형 모바일 이동 기지국을 가져다 놓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무인기는 어디에도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이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태백 산맥 안에 있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런 데서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데마다 우리가 기관망을 유선으로 깔아준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럼 그런 데는 무인기를 날려서 우리가 산불을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러면 딱 적합한 구조가 되겠죠. 무인기를 가야 된다. 그러면 한 대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가야 된다고 한다면 걔네들이 각각 동일한 컨트롤을 하고 액션을 취한다고 한다면 이 무인기들이 때로 몰려다니지 서로서로 분산해서 넓은 곳을 모니터링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무인기를 통한 감시 체계 혹은 무인기를 통한 이동 기지국을 만드는 그런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 무인기는 하나의 지역에 다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서로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면서 점점점 멀리 떨어져야 우리가 더 나은 서베일런스, 즉 침입 감지 체계를 만들던지 혹은 5G나 6G의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점점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무인기들이 점점 넓은 방향으로 더 많은 유저를 이렇게 모니터링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플로리다에 있는 데이빗 모아이센 교수와도 함께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대학교 ITRC 세부 과제에 의해서 아주대학교 김재현 교수님 연구팀과도 함께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자, 이거 역시 그러면 그 UAV들이 서로 무엇을 공유하느냐? 각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합니다. 각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우리가 위치 정보가 들어간다면 그 다음 슬롯으로 갈 때 서로 위치 정보를 공유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는 어느 위치로 가야 될지를 도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즉 얘네들이 서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이 에이전트들이 하나가 특별하게 다른 거일 이유는 없으니까 서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그 가정하에서 컴넷을 통해서 그 다음 레이어에 내가 어느 위치로 가야 될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이 에이전트들도 이동하면서 계속 우리가 서베일런스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드론 택시라는 걸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전자정보연구센터에서 정보를 주실 때 아마 그 경력이 공유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원래는 LG전자에 있었는데 제가 연말마다 그런 연구소들은 우리가 특허라든지 그런 걸 많이 제출합니다. 특허라는 걸 제출을 하는데 특허를 제출하는데 그 특허에 보면 이제 특허팀에서 이제 주의사항을 줄 때 꼭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너무 이제 이상한 특허 내지 마시라 하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건 좋은 예제 아니니까 쓰지 말라 뭐 그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말도 안 되는 거라서 특허로도 못 쓰겠었는데 이제는 드론 택시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이라든지 여의도까지 굉장히 단시간에 서로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그런 게 이제 드론 택시의 기본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드론 택시를 한다고 할 때 이 택시들의 운전사가 없고 무인기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서울 시내를 날아다니면서 무인으로 승객들을 로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혹은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마존 같은 데서 우리가 무인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4명의 그 파브, 퍼스널 에어리어 비클이 되겠습니다. 4명의 이 무인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이러한 승객들을 이제 로딩하고 내려주고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어려운 게 이 UAV 하나하나마다
몇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체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택시는 4명까지 탈 수 있어. 혹은 이 택시는 10명까지 탈 수 있어. 이 용량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승객을 태울 때 아무나 태우는 게 아니라 이게 합승하게 되는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승객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이 거의 유사해야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패신저를 로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4개의 UAV들이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면,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4명 정도만 제외하고 이 판에 있는 한 20여 명의 패신저들을 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데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지금 멀티 에이전트를 하지 않고 그냥 강호학습을 쓰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UAV들이 이렇게 때로 몰려다닙니다.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면 이제 서비스를 못하는 이제 드론도 있겠죠. 어떤 드론은 뭐 좀 늦게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을 못 태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은 겨우 4명 정도만 서비스를 못하고 분산해서 코퍼레이션을 함으로써 서비스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 오른쪽을 본다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만 서비스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서비스가 거의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산해서 우리가 분산 에이전트를 설계할 때 코퍼레이션과 코디네이션 한다면 이렇게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할 때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보실 수 있으십니다. 더불어 이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기존과는 다릅니다. 기존에 보시면 여기 있는 UAV는 다 동일한 UAV라고 가정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차징 타워들도 UAV들이 달라붙어 와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차징 타워들인데 다 동일한 스펙의 동일한 차징 타워라고 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도 마찬가지죠. 전기 자동차 문제도 다 동일한 전기 자동차들이고 다 동일한 충전기라고 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충전소에 있는 충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알고리즘들은 펌넷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어요. 이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에이전트들이 다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가정하는 컴넷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G2A넷이라 그래서 이 그 무인기들이 다 동일하다고 가정해도 되지만, 사실 얘 첫 번째 무인기가 활동하는 이 처음에 날아갔던 부분이 예를 들어 강남이나 인구 밀집 지역인 분당이나 목동이나 이렇게 본다면 여기 있는 데는 좀 더 사람들을 많이 볼 것이고요. 산간 오지에서 만약 사람들이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이동성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경우는 이 에이전트들끼리 코퍼레이션을 할 때 이들의 그 UAV들이 다 다른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동시에 가정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컴넷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우리가 G2A넷이라 부르는 호모지니어스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이 알고리즘을 운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마지막으로 쭉 보면서 복습을 하고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오늘 소개드렸는지에 대해서 서머리를 한 후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질의응답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오늘 했던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강학습이 왜 필요한가? 강학습이 왜 필요한가? 모바일 시스템에서는 각각 저런 에이전트라 부르는 스테이션들이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각각의 시시각각 변하는 스테이트에 맞춰서 나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게 기본적인 강화학습입니다. 그런 액션을 취할 때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 리워드라 부르는 걸 맥시마이즈 함으로써 나의 이득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나는 액션을 계속 취해갑니다. 하지만 이런 에이전트들이 여러 만약에 취해야 될 액션이 굉장히 복잡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점화식을 풀 수가 없고 우리는 딥러닝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아니라 그 앞에 딥을 붙여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얘네들이 정보를 공유 안 하면 때로 몰려다닐 테니까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에이전트들끼리 코오퍼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높인다는 게 그 다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섞어줄 것인가, 그게 그 다음의 포인트가 될 것인데, 정보를 섞어주는 방법은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다수의 에이전트의 정보, 스테이트 정보와 액션을 다 넣어서 학습을 시킴으로써 그 뉴럴 네트워크의 정보가 섞이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게 그 다음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대로 다양한 에이전트가 있을 때 정보를 섞어주는 방법은 이렇게 단일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이전트 특히 그럼 다 다르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완벽하게 다 섞어주는 게 불가능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를 먼저 만들어주고 또 얼마만큼의 강한 관계가 있는지를 또 표현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또 2단계의 어텐션 모델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엣지 코스트를 활용해서 그 에이전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그 분량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의 양을 정해줌으로써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한 상황, 아니 헤테로지니어스한 상황, 즉 에이전트 각각이 모두 다 다른 역할을 할 때에도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해서 멀티 에이전트 동작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게 이론적인 끝이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이 있었고 이걸 인공신경망으로 푸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심층 강화학습이 있었고 단일 에이전트의 경우와 다중 에이전트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중 에이전트라 할지라도 얘네들이 호모지니어스한지 헤테로지니어스한지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기라든지 전기 자동차에서 충전 문제에서 충전기들 간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든지 혹은 무인기를 충전시키는 방안이라든지 혹은 각각의 무인기들이 서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최대한 넓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서로 디스조인트하게 내가 보지 않는 곳은 딴 사람이 보게 하는 등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안을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드론 택시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왼쪽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패신저들을 더 분리돼서 더 많이 우리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까지 오늘 모바일 시스템에서의 강화학습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걸 위해서 많은 알고리즘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자리에서 요 부분만 더 자세하게 기술 세미나가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CTDE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Centralized Training Distributed Execution이라고 그래서 CTDE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요거를 인공신경망으로 학습을 다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시다시피 에이전트 이제 뭐 요렇게 하나의 단일 뉴럴 네트워크를 갖다 놓고 가운데 갖다 놓고 요 가운데 이제 노란색의 레이어 4개 있는 것처럼 단일 레이어를 갖다 놓고 학습을 다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4명의 에이전트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동작을 시키기 전에 요거를 그 4명의 에이전트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학습은 센트럴라이즈로 동시에 시켰지만 디스트리뷰티드 익스큐션 CTD에서 뒤에 DE 너네들 각각 실행을 하는 건 내가 너 이거 4개짜리 레이어의 뉴럴 네트워크들을 4명의 너네 에이전트에게 다 골고루 나눠줄 테니까 너네들은 이걸 가지고 상대방이 어떨 것인가를 추론을 하면서 너는 너만의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라 하면서 이렇게 각자 알아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즉 학습을 한번 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있으면 이거를 학습할 때 참여했던 에이전트에게 나눠줌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실제 행동을 할 때에는 서로 통신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 상대방이 어떻게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걸 추론하면서 자기 자신의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익스큐션 할 때에는 통신은 없는 것이죠. 초기에 학습을 할 때 센트럴라이즈 트레이닝에서의 계산 복잡도만 감당을 해준다면 그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동작할 때에는 뭐 우리가 통신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알고리즘은 저희가 아직도 계속 연구 중에 있으므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 부분만 깊숙이 논하는 이제 기술 세미나 자리가 있으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훈련 데이터는 일단 CCTV라든지 그런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실제로 모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려면 데이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사과 사진, 바나나 사진은 잔뜩 모았다 해서 사과, 바나나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과 사진을 사과 사진하고 이름표를 다 붙여줘야지만 얘가 컴퓨터가 그걸 알아듣고 학습할 수 있겠죠. 그 레이블링을 하는 게 요새 그래서 가장 큰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고 왜냐하면 내가 하루 종일 모아서 100만 개 데이터를 모았으면 밤새도록 사람이 그걸 레이블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건 인공지능이 아니라 뭔가 사람의 노가다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 그래서 데이터를 모았으면 자동으로 레이블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트레이닝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과 수집에 대해서는 그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규모는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느냐와 얼마나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복잡한 스테이트와 액션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 다르므로 이거는 뭐 쉽게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긴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평균은 민 오퍼레이션입니다. 여기 바로 딱 이 슬라이드인데 가운데 이게 민이라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를 친 민이라는 게 이게 평균을 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G2 이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는 논문 2017년에 논문을 나오면 보면 딱 이렇게 민이라고만 설명해 놓고 더 이상 설명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산술 평균으로 그냥 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액션들이 숫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산술 평균을 내는 것으로서 저희는 평균을 취했습니다. 이제 민 오퍼레이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이 어텐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 어텐션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요즘 최근 되게 핫한 연구, 이제 그래프 구조를 이제 뉴럴넷에 넣어서 학습하는 구조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연구도 G2A넷도 이 논문을 보시면 처음에 요 장의 제일 밑에 보신 것처럼 2020년 초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뉴럴넷이 굉장히 핫하게 떴을 때 그것을 멀티 에이전트에 적용을 해서 게임 앱스트랙션, 게임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시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하드 어텐션, 소프트 어텐션으로 이어지는 그 네트워킹이 정확히 맞습니다. 예, 이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연구는 아직 가시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에이전트 간의 정보를 하나의 뉴럴네트워크로 계속 섞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중은 아니고 일반적인 싱글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뭐 호모모픽 인크립션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제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취해도 되겠고요.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연구했던 이제 스플릿 러닝, 즉 의대 과제에서 했던 경우는 스플릿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 DQN이라는 이 가운데 있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지금 하나의 컴퓨터에서 당연히 연산한다고 우리는 가정을 하지만 이 왼쪽에 있는 두 개는 A라는 컴퓨터에서 계산하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B라는 컴퓨터에서 따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A, B 컴퓨터 두 개를 해킹하기 전에는 저 전체 모델을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두 개를 나눠서 각각 컴퓨터를 따로 나눠서 학습을 하면 우리가 보안성이 유지된다는 게 스플릿 러닝, 분할 학습의 기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게 멀티 에이전트 강화 학습에 분할 학습까지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보안 측면에서의 연구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직 보안에 대한 고려는 아직 실질적으로 없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바로 하셔도 굉장히 많은 어텐션을 받을 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이게 질문이신 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되게 저는 솔직히 수준이 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오디언스 들으시는 분들께서 수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일반적으로는 저 멀티 에이전트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 이제 개념 위주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연산 복잡도라든지 그래프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커멘트라든지 혹은 이제 보안 측면에서 연구 확장이라든지 이런 식의 커멘트를 주신 거 봐서는 제가 좀 더 이게 깊이 있게 수준을 확 높여서 준비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이렇게 깊이 있는 질문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게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구를 한다는 건 이제 연구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이 퍼블리케이션 한다는 이유도 목적도 사람들이 좀 내 거를 많이 알아주고 여러분들께서 현업이나 혹은 연구하시는데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논문도 쓰는 건데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좋은 코멘트 주셔서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